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9일 목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신이들이 똑똑해진 라디오 슈똥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채원입니다. 최근 미국 상공에 출현한 이것은 국제정치계의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중국의 정찰풍선인데요.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의 무인기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드론처럼 무인 비행체는 현재 군사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슈똥라에선 국제정치에 미치는 무인 비행체와 이를 비롯한 현 국제정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개선을 모색하던 미국과 중국이 또다시 난기류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의 정찰풍선이 미국의 상공을 침범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풍선 듣기만 해선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버스 세대를 합친 것만한 크기인데요. 미국 국방부에서 밝힌 바로는 직경이 20m로 약 5층 빌딩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엄청 크네요. 그렇죠. 이 풍선은 지난달 2일 몬태나주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이틀 뒤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F-22 랩터 전투기가 이를 격추시켰습니다. 이때 출격한 전투기의 길이가 한 18m에서 20m 사이 정도 되는데 정찰 풍선이 전투기보다도 훨씬 큰 거죠. 아, 열기구 같은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거대하네요. 그렇다면 미국은 왜 정찰풍선을 바로 격추시키지 않은 걸까요? 사실 미국 국방부는 이전부터 정찰풍선을 추적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요. 미 국방부는 격추 상황을 대비해 몬태나주 빌링스 공항을 2시간 폐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잔해물의 파편으로 인해 약 2,000명에 달하는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격추를 보류한 겁니다. 풍선이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상공에 진입하자 바로 격추시킨 이유기도 하죠.
미국과 중국 양측이 이 정찰 풍선을 놓고 공방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중국 측에선 그저 기상 관측용이다, 민간에서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하잖아요. 맞습니다. 중국은 해당 풍선이 민간 기상 관측용이며 그저 통제력을 상실해 미국 영공에 표류했던 것으로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이 풍선이 100% 정찰용임을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방부가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았을 뿐이지 전 트럼프 정부 이후 지금까지 최소 5차례 중국의 정찰 행위를 포착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엔 종전의 풍선보다 더 크고 느리게 비행하는 정찰 풍선이 적발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상관측용 풍선은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날리고 있어요. 전 세계 대부분 기상청이 있는 나라들은 매일 날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풍선이 커봤자 직경이 한 6m 정도 되거든요. 오, 기상 관측용 풍선이 훨씬 작네요. 그쵸. 근데 이 정찰 풍선에는 고성능 전자장비가 탑재돼 있었어요. 지난달 22일 미국의 고고도 정찰기에서 촬영된 사진 하나가 공개됐는데요. 사진 속 정찰 풍선은 명백히 정보 정찰용으로 보이는 안테나와 대형 태양광 전지판이 부착돼 있었죠. 이 정도 성능이라면 기상 관측 이상의 정보를 얻으려는 풍선 같은데요. 그럼에도 중국은 자국의 풍선을 미국이 격추한 것에 대해 히스테리라면서 비판하고 있죠. 기자님께서 시민 한 분을 만나 이번 정찰 풍선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이 풍선이 정찰 풍선이 맞다고 생각하고 의도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단순히 기상 관측용인 풍선이라면 바람에 떠다니는 정도의 성능이어야 하는데 너무 필요 이상의 고성능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생각해요. 기상 데이터 이상의 정보를 수집할 만큼 너무 장기간으로 그리고 여러 나라의 상공을 떠다닌 것 같아요. 본 사건으로 인해 예정돼 있던 미 국무장관의 방중 계획도 연기됐고 미국 정부는 정찰 풍선에 대해 강력 항의했는데요. 확실히 이번 미국 영공 침범으로 미중 관계 개선에 제동이 걸린 것 같네요. 네, 미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요. 당시 비행 경로에 핵심 군사시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몬테나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운용, 유지하는 맘스트롬 공군기지가 있어요. 핵무장 대륙간 탄도미사일 150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죠. 아이고, 경납고가 있어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텐데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게다가 이 풍선 12,000km 넘게 일주일 동안 비행을 계속했다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미국 날씨를 이렇게까지 궁금해할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미국은 중국 정찰 풍선이 아시아와 유럽, 남미 등 5개 대륙의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했어요. 최근에서야 일본도 2019년부터 3차례 중국의 무인 정찰 기구가 상공에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죠.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는 없겠는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 위를 떠다녔을 수도 있었겠어요. 네, 우리 군은 중국 정찰 풍선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일본 열도 상공을 수차례 휘저은 만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죠. 그렇군요. 그런데요, 기자님, 중국은 이미 수많은 첨단 인공위성을 우주에 띄우지 않았나요? 인공위성이 풍선보다 촬영이나 자료를 수집하기에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찰 풍선은 여전히 효용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위성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정찰 목표로 천천히 접근하고 또 장시간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대기권 내 전자신호를 가로채거나 수집하는 데는 위성보다 오히려 낫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제조와 발사, 회수까지의 비용도 위성보다 훨씬 저렴하겠군요. 그렇죠. 발각되기 쉬워 외교적 역풍을 맞을 수 있음에도 그저 기상 관측용 장비였다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낡은 기술처럼 보이지만 첨단 기술과 결합하며 풍선은 위협적으로 진화했는데요. 샤를 군사연구소의 이사환 기자님을 모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왜 통신 수집 센서가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통신 수집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센서에서 수집된 이 통신 데이터들을 나중에 분석해서 AI 같은 거로 분석하면 군사 전용 채널 같은 거를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군사 전용 채널 같은 게 막 통신이 오가는 걸 얘가 구별을 해내서 보면은 굉장히 이 군사 통신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를 특정할 수가 있죠. 그럼 특정한 데는 뭐다? 그럼 그 근처에 뭐가 있다? 군사 시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군용 항공기가 내는 특유의 신호가 있어요. 그런 것도 수집할 수가 있는 거죠. 스파이 풍선이 있는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용 항공기의 동선, 그 다음에 얼마나 빈번하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느냐, 기종이 뭐냐, 이런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기상관측용 위성이 아니라 이거는 군사 위성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위성을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인공위성에 비해서 이 정찰 풍선이 굉장히 싸요. 금속 부품이 별로 없고 이게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잘만 하면 레이더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걸 따졌을 때 솔직히 말해서 비용 대 효과 면에서 이런 그 스파이 풍선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물관으로 옮겨진 것만 같았던 군용 풍선이 첨단 기술과 만나 우리의 머리 위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마냥 흘려들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죠. 작년 말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었잖아요. 맞아요. 2017년 사드 기지에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던 사건 이후 5년 만인데요. 작년 12월 26일 북한에서 날아온 무인기가 군사분계선 이남의 우리 영공을 침범했었어요. 무려 7시간 동안 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정보 수집과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맞아요. 우리 군이 이에 상응해 무인 정찰기를 MDL 이북 지역으로 투입시켰었죠. 네네. 무인기가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또 정보를 수신하는 등의 정찰 활동을 하다니 정말 총성 얻는 전투작전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상 드론 전쟁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드론은 정찰과 촬영뿐만 아니라 자폭 등의 공격에도 쓰이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카메라를 달고 비행하며 적의 위치를 찾아내고 또 군의 주둔 지역 주변을 정찰해 전쟁 상황을 외부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아, 맞아요. 저도 SNS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양국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전장의 동영상이 하루에도 수백 편씩 올라오더라고요. 네,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이 촬영하는 영상도 많아요. 지상에서 벌어지는 살상 현장을 줌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수십 미터 상공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를 전 세계 누구나 지켜볼 수 있는 사상 첫 전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드론은 언론에도 없어서는 안 될 취재 장비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드론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진 드론을 쓴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중국 기업이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향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이 우려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 중인 모습을 드론으로 지켜볼 수 있다는 점도 전쟁의 심각성을 둔화시키는 것 같아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살상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걸 꺼린다고 보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새로운 첩보를 입수한 이후부터 입장을 바꿔 중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연일 경고하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입수한 정보를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100대의 드론을 러시아에 보낼 것을 고려하고 있고 러시아에서 고갈되고 있는 포탄도 중국이 지원할 수 있음을 거론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한 가운데 중국이 조금씩 패권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행보가 계속된다면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거듭될 것 같아요.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적 확전으로 치달으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중국이 이 기회를 틈타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대만을 향한 침공 욕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중국의 각종 선전 매체에서 대만을 제2의 우크라이나로 지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대만이 결사항전의 각오를 다지며 방위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대만 국방부장은 중국과 대만 해협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발표했고 동병상련의 처지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강한 연대감을 표명했어요. 최근 동중국해와 그 주변에서 중국 무인기 운용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유사시를 상정한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데요.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대만에서도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네. 지난 26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재 대만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4배 이상으로 증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미군이 자국 영토 내에서 대만 육군을 훈련시키겠다고 나서는 등 양국 간의 군사적 공조가 더욱 긴밀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외교정책 싱크탱크 퍼시픽 포럼이 대만 강제병합 시나리오와 이것이 미국과 동맹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동북아에서는 북한의 대남 도발이 더욱 노골화하고 중국에 패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중국과 북한이 정치 군사적으로 더욱 대담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바라본 거죠. 중국의 군사 지배력을 등에 업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인다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질 수 있겠네요. 오늘 무인비행체와 이를 비롯한 국제정세에 대해 기자님과 살펴봤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정찰 풍선 사태가 대만 전선으로 옮겨가고 있었네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사이에 우리나라도 있었고요. 맞아요. 사실 2400년 전에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떠오르는 2인자에 대한 1인자의 불안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미중 관계도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 의미의 정치학 용어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우리나라가 패권 국가의 대립에서 현명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지경학적인 위치를 이해하는 것일 텐데요. 비슷한 이해관계의 국가들과 협력하여 행동 반경을 넓히는 것이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양국의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는 우리는 선택이 아닌 연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슛동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진 라디오 슛동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1기 보도부장 저널리즘 전공 3학년 백채원, 기술의 제51기 기술부장 저널리즘 전공 3학년 이마연, 진행의 제51기 아나운서부 저널리즘 전공 3학년 박수연, 제51기 보도부장 저널리즘 전공 3학년 백채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9일 목요일 정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